안녕하십니까. 2부 특강의 좌장을 맡게 된 한국교통대학교 정계순입니다. 준비되셨죠, 교수님? 제가 2부의 특강을 맡아주신 우리 권영석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영석 교수님은 중앙대학교에서 학부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훔볼트라는 지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오늘 주제는 Challenging Transitional Dietary Guideline to Prevent Metabolic Syndrome이라는 주제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들을 드릴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제입니다. Challenging Belief, 기존에 믿었던 것에 이유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챌린징이라는 단어를 쓰면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어, 뭐 그럴 정도로 좀 부담이 많이 스러운데요.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기 전에 이거는 2004년도 논문인데요. 체중이 줄어들면 그 체중은 어디로 가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테스트했을 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체중이 준다는 건 우리 지방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근육이 아니고. 지방이 줄면 지방은 어디로 가냐고요. 네. 자, 이게 그 논문이고요. 네. 아이고, 소리가 좀 작네. 볼륨업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체중이 줄면 지방을 어디로 가냐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오줌이 되나, 소변이 되나, 아니면 그 지방이 땀으로 나가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네, 됐습니다. 네.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50명, 영양사 50명, 퍼스널 트레이너 50명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오버웨이트, 오비시티, 다이비티스 있으면 테이크하는 사람들 중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양학자, 영양사, 네. 가정의학과 그렇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 프로페셔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가려놨는데 x-axis 보시면 지방이 에너지와 히시 돼, 지방이 페이시스는 대변이, 지방이 대변이 돼, 또는 머슬이 돼, 땀이 되거나 유린이 되거나 잘 모르겠고 CO2나 워터가 돼.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자, 이건 답이 아니라 서베이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가정의학과, 영양사, 퍼스널 트레이너가 지방이 에너지와 히시 되지. 왜 영어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burn fa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지방을 태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방이 당연히 에너지랑 히시 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make sense 한가요? 네. 그리고 이건 저희 학교에서도 물어봤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서베이를 했더니 대부분 에너지와 히시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답은 뭐냐면 CO2랑 워터입니다. 이거 떼도 될까요?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게 무슨 엄청난 케미스트리가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케미스트리예요. 자, 지방산에다가 뭐를 더하면 CO2와 워터가 발생하는데 우리 수치 가볍게 맞춰주면 78개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간단히 지방을 분해하려면 잘 보세요. 지방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워터가 될 때 그때 나오는 게 에너지고, 에너지가 전부 에너지로 쓸 수 없으니까 히스로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50명 전부 다 지방은 에너지가 된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지방이 이산화탄소와 워터가 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그때 발생하는 게 에너지고 히시라고요. make sense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프로페셔널들이 지방이 에너지가 된다고 믿으면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 만들고 어떻게
다이어트 필을 만들고 서플리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이 어떤 다이어트 약이 이산화탄소와 월화를 배출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러면 어떤 게 이산화탄소와 월화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나요? 그거는 고강도 운동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강도 운동할 때 뭐 필요해요? 산소 섭취량이 필요하잖아요. 완전 맥센스 하지 않나요? 그러면 무슨 약이나 이런 게 있기가 쉽지가 않네. 그렇죠? 운동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데 이 가정의학과 아무도 답변 못했고요. CO2랑 워러가 답이니까. 그 다음에 퍼스널 트레이너도 50명도 아무도 대답을 못했고 오로지 영양사 2명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비만율이나 그 다음에 다이비리 이게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페셔널들이 프로페셔널이 아닌 거야.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지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뭘 했냐면 우리 기존의 빌리프가 여기서는 뭔가요? 지방이 에너지다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챌린지한 거죠. 챌린지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지방을 제거하는 것은 폐가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CO2랑 월을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좀 재미있는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 원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걸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O2랑 월을 낸다니까. 메이크 센스 한가요? 그리고 어제 우리 키노트 스피커 일본에서 오신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기억나시나요? 매트매티컬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논문이 우리 가정의학과, 영양사, 퍼스널 트레이너 전부 그냥 디나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챌린징 빌리프죠. 근데 프로블럼이 있어요. 이 논문 자체도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건 수학적인 접근이잖아요. 근데 휴먼 바디, 사람 몸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챌린징 빌리프를 해야 돼. 이 논문이 벌써 챌린징 빌리프를 했지만 우리가 또 챌린징 빌리프를 해야 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고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걸 하려면 아예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가지고 오면 좋아요. 자, 더 비기스트 루저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운동 많이 시키고 퍼스널 트레이너 고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아주 적게 먹게 해요. 적게 먹게 하거나 아니면 전체 칼로리를 떨어뜨리거나. 여기는 지금 파운드거든요. 106파운드면 한 45kg 빼서 저렇게 됐어요. 155파운드면 한 70kg. 그 정도 많이 뺀 거예요. 그 정도 많이 뺐어요. 이렇게 많이 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걸 봐보죠. 그렇게 뺐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그 당시에 45kg에서 70kg까지 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가 선택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무작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1등에서 5등까지 1회에서 5회까지 전부 1등한 사람을 다시 다 체크해봤어요. 원래대로 돌아갔나? 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살을 많이 빼고 원래대로 돌아갔죠. 그럼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사람도 돌아갔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데 왜 다시 돌아가죠? 세 번째 사람도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사람도 돌아갔어요. 다섯 번째는 처음으로 여성분이었는데 보다시피 또 이렇게 인물도 좋고 카리스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체중을 많이 빼고 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연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렇게 나오셨는데 체중 원래대로 다 돌아왔고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연설하고 그랬던 게 책임감에 굉장히 디프레스에 시달린다고 나온 거죠. 다시 돌아갔어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한다가 요요가 그렇게 발생한다면 그 방법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뺄 수 70kg도 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가 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많은 양을 체지방을 보존하는데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기초 대사량이 더 감소해 버린 거예요. 메이크 센스한가요? 네. 체중이 더 감소해 버렸어요. 이분 운동을 해도.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상대적인 제지방량을 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했다는 거죠. 운동은 기초 대사량의 감소를 막지 못하였고 다시 다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좀 더 이게 좀 재밌는데 못하였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신체 활동과 좀 더 칼로리 제한을 하면 괜찮을 거다. 그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가이드라인이 다 있는데 왜 자꾸 체중이 불고 그런 건 그 가이드라인을 잘 안 따라서 그래. 가이드라인 자체는 별로 괜찮은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인 거죠. 네. 네. 메이크 센스 한가요? 네. 네. 자,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 논문이 우리가 지방은 에너지가 된다는 그런 빌리프를 챌린지했고 또 이 다른 논문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엔 이 논문도 챌린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휴먼은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데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랑 미 합중국 군인이랑 그 당시에 막 싸웠는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완전 와일드 해가지고. 그래서 군인들이 도저히 전쟁을 이길 기미가 없어 보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버팔로를 다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 푸드인데 버팔로가 푸드예요. 농사를 안 졌으니까 버팔로를 다 말살시켜 버렸더니 또 다른 점이 또 뭐 있었냐면 이게 그들의 주식이었지만 다른 면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그 스피릿,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버팔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버팔로가 없으니까 전부 디프레스 돼서 싸울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항복하고 나서 버팔로가 없으니까 그런 음식 있잖아요. 탄수화물 주로 뭐 시리얼 같은 거 원래 서구 사회에 있던 음식들이 들어가고 나서 그 음식이 맞지가 않으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대부분 당뇨가 있습니다. 메이크 센스 한가요? 네.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어요. 네. 음식이 없고 나서 음식을 바꾸고 나서 네. 일반 미국인보다 2.3배 더 높은 유병률이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50% 인구가 당뇨나 프리당뇨인데 그거보다 2.3배면 뭐 거의 다라는 소리죠. 네. 그러면 다른 예는 여기는 남태평양 군도인데요. 원래 음식이 뭐겠어요? 뭐 생선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먹지 않고 미국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었더니 세상에 이게 아메리카가 비만율이 30%가 높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나루라는 그 섬은 61%가 비만입니다. 오버웨이트이 아니고. 그럼 전부 다란 거죠. 전부 다. 그 1등부터 10등까지가 대부분 원래 자기들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은 나라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얘기네요.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을 알게 됐고 호르몬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사적 증거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셀이고 이 바깥 부분은 혈액이에요. 글루코스가 있고 안에는 글라이코젠이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인데 어떤 경우는 바깥에 글루코스가 이렇게 있고 안에 글루코스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글루코스 몰레큘이 안으로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안에 너무 많아. 그래서 또 못 들어갈 때가 있고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뭐냐면 이 안에 많지 않은데도 글루코스가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운동을 안 한 사람의 근육, 운동한 사람 말고요. 자, 요거는 간이나 베타셀, 뭐 브레인 이렇게 티슈, 올간 티슈입니다. 네.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인슐린 저항의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에서 당분을 충분히 못 받아들일 때, 또 하나는 조직에 당분이 너무 많을 때. 메이크 센스인가요? 네,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과목으로 이 호르몬 중에 우리 아마 운동생리학서 배우셨을 거예요.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라고 엔자임이 그 다음번 생성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반응문과 생성물이 있을 때 이 엔자임이 자기가 만들어낸 프로덕트가 많아지면 엔자임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로스틱 효소란 생성물질의 농도가 해당 요소의 활성을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낮춤.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요게 혈액이고요, 머슬이고, 이 화학식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운동생리학 배울 때 다 배우는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당분이 있겠죠. 원래 당분이 있고, 당분이 들어와서 이 당분이 설탕이라고 생각해 보면 글루코스가 육각형이잖아요. 굉장히 샤프합니다. 글루코스가 굉장히 샤프해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샤프하지 않게 되려면 이 이놀가닉 파스페트를 붙여가지고 글루코스 6 파스페트, 여기 파스페트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샤프하지가 않아요. 숲처럼 됩니다. 안전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글라이콜리스를 쓰게 되는데, 그때 관여하는 엔자임이 헥소카이네이스인데,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글루코스 6 파스페트가 많아지면 이 많아진 글루코스 6 파스페트가 헥소카이네이스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그럼 글루코스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메이크 센스한가요? 네. 그냥 알로색 엔자임으로.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이렇게 글루코스 1 파스페트에서 글라이코젠으로 합성돼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스페이스가 많지 않아서 글라이코젠을 많이 붙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필요할 때 글라이코젠이 글루코스 1 파스페트이 되고 글루코스 6 파스페트 돼야 되는데, 그때 파스포릴레이전 엔자임이 이거 역시 알로식 엔자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글루코스 1 파스페트이 증가해서 이 증가한 글루코스 1 파스페트이 이 엔자임을 활성을 떨어뜨려서 글라이코젠을 브레이크다운 못하게 하는 거죠. 메이크 센스한가요? 운동하지 않으면 글루코스 1 파스페트이 축적되고 글루코스 6 파스페트이 축적돼서 글루코스가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네. 메이크 센스한가요? 메이크 센스한가요? 네. 그러면 이제 글루코스 들어왔습니다. 글루코스 들어왔는데, 자, 집어넣으려면, 운동 안 한 상태에서 집어넣으려면 인슐린이 필요하잖아요. 인슐린이 필요하잖아요. 네, 운동하더라도 인슐린이 필요한데, 운동을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라면 글루코스가 계속 혈액이 있을 테고, 그러면 닥터한테 가서 글루코스가 높아요 얘기하면,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닥터가 인슐린을 처방해주면 인슐린이 더 많아졌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였나요? 좌식 생활자라 이 알로스틱 엔자임들이 인입이 돼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인슐린을 줬잖아요. 그럼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구겨갖고 넣을 수 있을까요? 알로스틱 엔자임인데 못 가겠죠. 그런데 인슐린을 줬더니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습니다. 내 혈당이 엄청 잘 조절되네. 왜냐하면 우리 혈당을 근육에서 채취하지 않고 혈액에서 보거든요. 어디로 가네? 간으로 다 가게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요즘은 술 많이 안 먹어도, 이분 어린애들도 술 안 먹어도 난 알코올릭 패티 리버, 그래서 알코올과 상관없는 지방간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방간이 이렇게 해서 되나 보다. 메이크 센스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저 잉여로 남은 탄수화물이 브레인으로 가면 혹시 알츠하이머나 디멘시아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캔서셀로 가면 캔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잉여가.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나요? 이게 인슐린이 문제였나요? 아니면 혈액에 있는 당분이 문제였나요? 아니면 가장 문제는 글루코스가 머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두 개가 알로스틱 엔자임이니까 제가 무슨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기초과학이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어나더 원은 이 지방이 이 인슐린이랑 그로트 성장 호르몬,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이 바디빌더들이 엄청 써요. 왜냐하면 아나볼릭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인슐린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지방을 에너지로 못 쓰게 합니다. 저장하는 거죠. 원래는 좋은 거죠. 네. 이렇게 늘어난 인슐린이 글루코스를 간으로 보내는 것뿐 아니라, 네, 지방까지 못 쓰게 한다. 그럼 지방에서 에너지 못 쓰고
운동 안 하면 탄수화물 SNS 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 탄수화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딕티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왜 근육에는 들어가고 간에는 못 들어가냐면 근육의 헥소카이네이스는 그다음에 간에는 헥소카이네스랑 같은데 이름은 글루코카이네스예요. 두 엔자임 중에 근육은 알로색 엔자임이고 간은 알로색 엔자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티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알로색 엔자임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딜레마인 게 우리 운동 생리학 책을 보면 대부분 ATP PC 시스템이라고 하지 파스파겐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파스파겐 시스템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케미스트리를 배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운동 중에 에너지를 쓰려면 ATP를 브레이크 다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워터가 필요하잖아요. ATP 하이드롤리시스. 근데 많은 엑서사이즈 텍스트 교과서가 even ATP 하이드롤리시스라고 부르면서 워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워터를 집어넣는다면 ADP와 프로톤이 이때 나와야 되거든요. 워터를 안 집어넣는다면. 네. 이 ADP, 프로톤, 인올가닉 파스페이시 약한 강도나 휴식 중에는 마이토콘드리아로 가서 이게 없어져요. 프로덕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강한 운동을 하면 마이토콘드리아가 너무 바빠가지고 프로톤하고 ADP, 인올가닉 파스페이시 축적됩니다. 축적돼요. 이렇게 축적된 프로톤이 크레아틴 파스페이트에서 크레아틴 카이네시스 리액션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크레아틴 만들고 ATP 만들고요. 근데 크레아틴 파스페이트는 한 10초 정도밖에 저장량이 없잖아요. 이 시스템이 끝나면 그때 이 증가된 ADP, 2ADP가 AMP와 ATP가 됩니다. 그런데 이 AMP가 뭐냐면 우리 해당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약한 강도 운동에서는 ADP, 프로톤, 인올가닉 파스페이시 마이토콘드리아로 가서 이 AMP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운동을 해야 크레아틴 카이네스 리액션도 쓰고 그 다음에 요 리액션도 써서 이 발생한 AMP가 글라이콜리틱 에너지 시스템에 가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탄수화물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잖아요. 강도가 없으면. 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파스파겐 에너지 시스템이 한번 발생하고 난 뒤에 이 마이토콘드리아 시스템 나오기 전에 어떤 시스템이 이 갭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스파겐 시스템이 해당 작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활성화시키는 게 AMP라고요. 메이크 센스 한가요? 약한 운동에는 마이토콘드리아로 다 가버리니까 글라이코틱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죠. 네. 네. 약한 운동에는 다 마이토콘드리아로 가버리지만 강한 운동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커버할 수 없으니 그때 AMP가 발생하고 그 AMP가 해당 작용을 활성화시킨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참 탄수화물 쓰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 탄수화물 음식은 정말 좋아하는데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AMP가 죄송합니다. 글라이콜리시스와 글라이콜리시스 활성화를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엔자임이요. 여기 보시면 파스포릴레이시스 아까 말씀드렸죠. 알로색 엔자임이요. 그 다음에 PFK 너무나 유명한 엔자임이잖아요. 네, PFK 여기 있고요. 두 엔자임을 이 AMP가 활성화시키는데 강도 있는 운동을 해야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요. 메이크 센스한가요? 탄수화물 쓰기가 어렵네. 탄수화물 쓰기가 어렵습니다. 탄수화물 음식은 많이 섭취하는데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인올가닉 파스페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글루코스 몰레큘이 굉장히 샤프해가지고 빼쭉빼쭉해서 몸 안에 들어올 때 숲처럼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인올가닉 파스페이트를 붙여야 된다고요. 메이크 센스한가요? 여기도 있고, 네, 여기 글루코스도 있죠. 여기 ATP에서 인올가닉 파스페이트 가서 아주 레스테이블하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글라이코시도 그렇고요. 이 인올가닉 파스페이트이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운동을 하면 인올가닉 파스페이트이 마이토콘드리아로 갈 텐데 강한 운동을 하면 셀 레벨에서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이 되고 여기서 서브스트레이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텝 6 글라이콜리시스 역시 이 인올가닉 파스페이트 서브스트레이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올가닉 서브스트레이트이 되니까
글라이콜리시스가 발생해서 혈액속에서 계속 글루코스를 가져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글라이코제놀리시스도 스타트 하니까 혈액에서 글루코스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교과서를 보면 글라이콜리시스 스타트가 글루코스 스타트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의뢰하면 이 글라이코제놀리시스랑 글라이콜리시스를 여기 글루코스 6파스페이트이 가장 중요한 매개 물질로 우리가 운동 생리에서 가르친다면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한 운동을 하자면 탄수화물을 쓸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비디오 좀 틀 수 있을까요? 요건가? 우리 예전에도 있었죠. 푸셔맨이라고. 푸셔맨 1번입니다. 네. 사람 너무 많아. 푸셔맨 있어요. 이걸 이 도로를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쪽을 티슈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 푸셔맨들은 누굴까요? 푸셔맨이 인슐린이죠. 네. 지금 인슐린이 프로블럼인가요? 아니면 차 안에 너무 복잡한 게 프로블럼인가요? 의사가 인슐린을 더 처방해 준다고 뭐 바뀔 게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제가 해볼까요? 바깥에서 클릭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 이 트레이닝 안이 머슬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드렸어요. 알로색 엔자임, 이노가닉 파스페, AMP 이런 것들이 고강도 운동, 고강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머슬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전차 안은 뭘까요? 지금 이 전차는 무슨 올간일까요? 무슨 장기일까요? 간입니다. 간. 엄청나게 많은 탄수화물을 인슐린이 지금 밀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는 더 나아요. 네. 자, 요게 머슬이고 운동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의 간. 아무리 당분이 많아도 머슬 쪽으로 가지 않고요. 세 가지 보여드렸죠. 이노가닉 파스, AMP, 그 다음에 알로스틱 엔자임. 그럼 결국은 간에만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페리 리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푸아그라 이제 거위나 오리, 푸아그라 뭐죠? 거기 리버를 이 지방간으로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지방간 아주 비싼 음식입니다. 네. 어떻게 만드나요? 그 거위 간을 지방으로 만들려고 베이컨을 먹이나요? 아니잖아요. 스타치 먹이잖아요. 네. 뭐 옥수수 가루 이런 거 먹이거든요. 네. 옥수수 가루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이나요? 철창에 있잖아요. 그냥 자식 생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탄수화물 너무 익스포즈 돼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이게 지금 퍼포먼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메이크 센스 하지 않나요? 상황은 이렇지만 음식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어트랙트 하게 해놓고 대부분 운동 안 하는 컬처니까요. 네. 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핸델과 그레텔 보면 쿠키를 먹였지 뭐 베이컨이나 지방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살찌우려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네. 탄수화물이 문제네.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네. 네. 자, 지금까지가 선수 과목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지금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 다이비리 같은 건데 안근옥 교수님 여기 계시나요? 네. 네네. 이게 지금 제가 치료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대사 증후군을 끝내버리자고 그냥 치료하지 말고 끝내버리자고요. 네. 어떻게 끝내나? 끝내버리자고요. 네. 자, 노벨 생리학상 받으신 분인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50%는 틀렸대요.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가정의학과 50명 다 틀렸었죠. 네. 퍼스널 트레이너 50명도 다 틀렸었고, 네. 네. 우리 잘 몰라요, 사실. 이 티모디 녹 교수인데요. 티모디 녹 교수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에 50%는 틀렸대요. 네. 네.
그런데 티모디 노 교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유명한 운동 생리학자고 그다음에 의사인데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로딩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 지구성 운동이나 근력 운동하면 탄수화물이 로딩 축적돼야 된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운동 생리학 책들의 레퍼런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 얘기하셨다고. 탄수화물을 축적시켜야 된다고. 네. 그리고 50%는 틀렸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당시 그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트레이닝 때나 죄송합니다. 시합 직전에 반드시 고탄수화물식을 해야 한다. 스포츠 영양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탄수화물 로딩이에요. 고탄수화물식은 이제 건강과 스포츠 모두에게 이상적인 식이요법에 간주된다고 3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디오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네. 소리 좀 클 수 있을까요? I ran a particular ultra marathon in Cape 더 Town 크게요. called the Two Oceans Ultra Marathon. It's a 35-mile race. I was the 15th guy to run it 10 times, so I got that number. During that time, I was writing books and educating people and telling them this is the food you must eat. You must eat lots of these carbohydrates because they are very, very healthy. And I wrote this book, and there it says, in 2002, all athletes must be advised to eat high carbohydrate diets, as high carbohydrate diets are now considered ideal for both health and sport. So I apologize, I was absolutely, completely, utterly wrong. 네, 됐습니다. 네. 사과하셨어요. 어떻게? 나도 30년 전에 그렇게 배웠고 저거 막 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사과하셨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출판하신 책이에요. 이 책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 뜻으로 책을 출판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많은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도 사과하지 잘 않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 사과하셨습니다. 네. 이제 영양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양 가이드라인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에서 일단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교수님도 그 당시는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탄수화물은 최소 에너지 섭취가 60%는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저희 한국 건데요. 자, 일부러 제가 왜냐하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계속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레퍼런스가 그전 개정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레퍼런스가 뭐길래 탄수화물이 65% 70%야 했더니 레퍼런스가 그전 거. 그래서 제가 쭉쭉쭉 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았던지 제 학부 때 우리 대부분 체육과 들을 때 조교가 수업을 뭐 들어라 그러지 제가 막 알아갖고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수업만큼은 제가 꼭 듣고 싶었어요. 가정의학과에서 했던데 그때 이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이 책 저자였는데 이 책 갖고 공부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계속 그 레퍼런스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 책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또 미국에 이 책을 또 가지고 갔어요.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이테이션입니다. 보건복지부 추천이었고요. 그 당시에 6차 개정 1995년 그때 어떻게 이걸 정했냐면 외국의 권장량을 고려하여 티모디 녹 같은 교수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리서치된 게 아니었어요. 탄수화물은 총용량의 미국이 65%를 하니까 우리는 70%까지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리서치된 게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필수 지방산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근데 어디 필수 카보하이드라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필수 글루코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럼 필수적이지도 않은데.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이 탄수화물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도 없는데 왜 필수적이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은 양을 먹게끔 추천을 했을까요? 또 이게 연구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펀딩 받을 기회도 없고. 한번 다른 분 한번 볼까요?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2년 동안 에스키모랑 살면서 sil, 그러니까 물개만 먹었습니다. 비디오가 안 될 것 같다. 이게 유튜브인데 될까요? 네네. Of food, then, surely there's some. You yourself must have longed for a green vegetable once in a while. Well, I did at first. 채소도 안 먹었답니다. 채소도 안 My first 먹었어요. experience was that a ship that was supposed to meet me didn't meet me. And I had to become a guest of the Eskimos, and for 4.5 months, I lived on literally nothing but fish and water. Well, we had some blubber, some polar bear blubber, but apart from that, and at the end of 4.5 months, I was healthier than I'd never been before. 네, 감사합니다. I'm enjoying every 듣기 어렵다. meal 네, and, 이제 꺼주시겠어요? 네, 네. 씨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 건강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 채소까지도. 대신에 씨는 굉장히 신선한 거로 드셨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수화물 없어도 되니까. 그렇지만 지방산이랑 단백질은 필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왜 필수적이지도 않은데 균형적인 탄수화물 많은 양이 들어가야 하는가? 네. 이거는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197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80년도에 가이드 만들 때 뭐 아시겠죠? 미국이 얼마나 정치적이에요. 그 푸드 인더스트리의 각 그 라비스트들이 전부 컴퓨터해가지고 아마 탄수화물 그룹 쪽에 라비스트들이 굿잡을 했는지 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넣으려면 다른 어떤 레셔널이 있어야 되나요? 탄수화물을 뭐 좋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대신에 지방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남은 그 탄수화물 쪽에다가 충분히 많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얘기는 많은데 97년도부터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갔다 오면 어머니들이 이런 마그넷으로 된 걸 붙여놓고 그랬었거든요. 네. 영어로 된 건 아니지만 한국말로 번역해서 붙여놓고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네, 보면 와, 이 왜 그때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넣어놨을까?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넣고 여기 이렇게 뭐죠? 사실 이런 도넛 같은 것도 여기 있는데 또 넣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을 나쁜 거로 몰아가는 대신에 탄수화물을 최대한 많이 넣었는데, 근데 휴먼 바디가 원래 이런 음식 먹었지, 이런 음식 먹은 거는 최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네. 네. 이것처럼 그동안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네. 저 때부터 네. 그렇게 된 게 아닌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97년도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근데 요건 좀 94년부터인데 점점 비만도 증가하고 점점 다이비도 증가했는데 한번 요걸 보시죠. 자, 요거는 약간 좀 정부에 반대적인 분들이 만든 그래프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비만율을 조사해 봤더니 아까 1977년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당시 가이드라인을 만든 때부터 쭉 증가했다고요? 쭉 증가했어요? 쭉 증가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저항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 이게 좀 뭐라죠? 객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찾아봤어요. OECD 어떤가요?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잖아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니까. OECD에서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OECD 그래프입니다. 이 언젠가요? 정확히 1977년. 그때부터 증가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메리칸이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영양 가이드라인. 그때부터 증가했는데 이 재밌는 것은 한국 자료, 절대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절대로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책 개정판 내고 나서 기념으로 그때부터 만들었는지 정확히 96년도부터 비만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이드라인 안 따라도 되지만 스쿨, 뭐 너싱, 밀리터리 거기 다 따라야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이 가이드라인들 때문에 증가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 키노 스피커 말씀하신 아주 정말 뷰티풀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매트메티컬 어프로치가
단기간에는 맞을지 몰라도 장기간에 맞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호르몬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이런 교과서나 이 논문은 물론 챌린징 빌립했지만 이것도 역시 챌린징 빌립해야 돼요. 네. 네. 호르몬 모델이고요. 그러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닥터건의 오피니언인지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를 안 읽어서 그런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있고요. 네. 많은 양의 탄수화물 섭취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네. 인슐린을 분비하면 안 되는데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을 쓰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네. 인슐린은 이 에너지로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원래 나쁜 건 아니죠. 네. 네. 주로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과 지방에 저장하지만 지방과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고요. 인슐린에 의해서. 인슐린이 많이 내면 안 되네요. 네. 네. 한번 제가 연구자가 아니라서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바디빌더였습니다. 아마 정말 할 정도로 지금은 전혀 다르지만 그 당시 바디빌더가 저예요. 이 트라이셉을 보세요. 저기 비디오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오 마이 굿니스, 오 마이 굿니스. 저기 사람 팔인가? 네, 감사합니다. 보셨죠? 제가 바디빌더였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티모디 녹 교수가 어팔라자이즈 사과했을 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알킨스 다이어트 제가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알킨스 다이어트가 고기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읽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 얼굴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읽어보지도 않아야지. 그런데 그때부터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물론 다는 맞는 게 아니지만 메이크 센스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연구할 수 없지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해봤어요. 네. 자, 요게 제가 그런 바디빌더 같은 타입일 때 아마 한 78kg 정도 나갔을 때고요. 그리고 나서 저탄수화물 식을 시작했고 운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때는 조금 더 많이 시도했고요. 많이 다르죠 벌써. 네, 네. 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네. 네. 제가 저렇게 빠르진 않은데, 네. 네. 보다시피, 네. 연구비를 받아서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데 IRB라고 휴먼 리서치 한 데서 허락을 해주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했더니 제가 달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못 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부터 달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VO2 max 거의 60까지 됩니다. 시작할 때는 40도 안 됐겠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탄수화물 줄이지만 그 탄수화물 줄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키톤도 나오고 키토시스도 나오고 시그널링도 나오고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어요. 근데 오늘 발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 의견이 괜찮았다면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던 거에 도전해야 되니까 아마 좀 시간을 내셔서 이런 티모디 녹 같은 교수님들 좀 리서치를 좀 찾아보시면 아주 굿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소속을 말씀하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나 네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고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따지면 안정시가 편안하게 그냥 쉬는 상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운동은 하루에 많아 봐야 한두 시간 하면 많지만 요즘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정시에 소모되는 칼로리를 보면 지방이 훨씬 안정시 에너지로 동원이 많이 되니까 네. 말씀대로 강도가 높을수록 탄수화물이 동원이 되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정시에 소모가 많이 되니까 네. 지방을 먹는 거는 비만에 또 기여하지 않는 이런 문득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예예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참 재밌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것은 왜 그랬나요? 탄수화물 인더스트리 때문에 그러지. 탄수화물 산업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거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이번엔 또 지방 산업들이 지방을 많이 먹으래.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잖아요. 지방이 어디 있나요? 자기 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먹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지방이 몸에 있는데 고지방 저탄수화물 해서 별로 효과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저탄수화물만 하면 인슐린이 줄어드니까 이제 지방을 에너지로 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첫째 날, 둘째 날 금식하면, 만약에 첫째 날은 매일 엄청 배가 고플 텐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배가 안 고파,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제 학생한테 얘기해서 아침 한번 스킵하고 점심 안 먹어봐. 처음엔 배고플지 몰라도 괜찮을 거야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와서 닥터건 밥을 안 먹었는데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제가 아니야 먹었어. 아니 안 먹었다니까. 먹었어. 안 먹었다니까. 너 팻을 먹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몸 안에 있는 팻을 쿡했다고요. 자기가 비로소 팻을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대부분 하루나 이틀 지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지방을 이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때를 잘 못 참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SBS 같은 데서 뭐 고지방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을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되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운동까지 심어넣으면 더 합니다. 아침에 식사 안 했어요. 배가 좀 고플라 그러는데 운동했어. 운동하고 밥 먹어야지 했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배가 안 고파요. 같은 이유입니다. 인슐린이 적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인슐린이 더 줄어드니까 운동하자마자 지방이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중에도 글루카곤 때문에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서 당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살이 찐 사람 BMI가 25가 넘어가면 아침 굶고 점심 굶거나 운동하고 배고픔 먹고 배고프면 안 먹고 네. 그 다음에 저녁에 배가 고픔 먹고 안 고프면 안 먹고 네. 메이크 센스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무슨 소리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가운데 간식 다 먹고 저녁 끝난데 디저트도 먹고 혹시 모르면 야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그걸 다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안 먹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시도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네, 동신대학교 이중철입니다. 멋진 강의 감사드리고요. 보면서 그 ATP 가수분에 대한 예, 네. 내용도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슐린과의 문제를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뇌는 100% 포도당으로만 움직이는 장기이고 결국에는 포도당의 중요성은 뭐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제된 포도당이 문제지 복합 탄수화물이라든지 정말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그런 단순당 그리고 트랜스 지방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고요. 네네. 단순히 포도당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드셨던 그러한 특히 지금 뭐 보시면 귀리라든지 뭐 현미라든지 이런 걸로 아주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암이 이제 대사 질환이다. 즉 포도당을 막으면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복합 탄수화물의 문제가 아니라 정제된 정크푸드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트랜스 지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의 내피 세포를 망가뜨리는 패티 스트릭 맞습니다. 결국 다 그게 트랜스 지방 그리고 이소 지방 요즘에 장기를 망가뜨리는 네네. 결국은 포도당의 문제가 아닌 네네. 정제된 포도당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리고 이제 그 인슐린 말씀하셨지만 글루트포의 작용 머슬에서 잡아당기는 어떤 그런 운반체 기능도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네.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글루코스해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하지 정제된 글루코스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아마 글루코스는 다 같은데 처음에 커멘트 주신 우리 브레인이 글루코스가 에너지라는 것은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요? 글루코스 말고. 보통 이게 나오면 저도 예전에 아산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당뇨 1번 환자가 와가지고 그게 나왔어 이제 큰일이네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당뇨 환자에서 키톤 바디 그렇잖아요. 키톤 바디 당뇨 환자가 나오는 키톤 바디는 위험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스팅 할 때 스타베이션 허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의도를 갖고 하는 패스팅을 할 때 나오는 키톤 바디는 키토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산성도가 낮습니다. 근데 이 키톤이 브레인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동안 몰랐냐면 그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메이크 센스한가요? 네. 연구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톤 바디가 몸에 나오려면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단백질 양도 많아도 안 되고 탄수화물도 없어도 안 돼서 오로지 에너지가 지방일 때 근데 에너지가 지방인데 운동은 안 하면 TCA 사이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지방이 많이 와 있어요. 베라 악시데이트로 와갖고. 근데 TCA에서 일을 안 해. 탄수화물도 안 먹었고. 그러면 그때 어떤 아세틸 코엔자임 A는 키톤 바디가 된다고요. 네. 메이크 센스한가요? 그 키톤 바디가 아까 챌린징 빌리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체중이 줄 때 지방이 어떻게 되냐고. CO2랑 워터가 된다 그랬잖아요. CO2랑 워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타입 1 다이비리가 어떻게 키톤 바디를 발견하나요? 혹시 아시나요? 오줌에서. 이 얘기는 지방이 키톤으로 바뀌면 오줌으로도 나가고 스멜도 안 좋습니다. 바깥으로도 에바포레이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키토시스 다이어트 하는데 체중이 그렇게 빨리 빠진대. 이 얘기는 키토시스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운동도 필요하고 전혀 다른 접근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스타트고 제가 이런 챌린징 빌리프를 당했을 때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영양학 교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루머가 발생해가지고 네가 연구도 하지 않는데 뭐 미국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판매돼 연구가 엄청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이어트 가이드라인 만들 때 자기들 원하는 것만 가져갔던 거죠. 연구들은 아주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저 정도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철 교수님. 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2부 특강을 해주신 권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